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교육 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의 글쓰기 실용 제 14주차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부터서는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서 두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4주차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를 계속하죠. 자,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글쓰기 윤리를 좀 제대로 익히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우선 자료를 볼까요? 자, 인터넷을 활용한 글쓰기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글쓰기의 기능에 대해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지난번 마무리에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 차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소통은 표현과 이해, 즉 쌍방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글쓰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글에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터넷 환경에서 글쓰기는 이용자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자아 이미지를 드러내는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도 포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꿈이죠. 우리가 글 자체도 그대로 믿는 건 아니죠. 포샵한 얼굴 사진 프로필을 그대로 믿지 않듯이 누군가가 게시한 글도 그대로 믿으면 바보죠. 자, 왜냐하면 지금 보이스 보이스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로맨스 스캠? 요즘에 그런 그 피해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이제 여러분은 여학생들이니까 혹시 잘생긴 미군 남자가 그뭐 패친을 신청한다거나 뭐 팔로우를 한다거나 인스타그램에 그러는 일이 종종 있던가요? 이제 뭐 남자들한테는 그 잘생긴 미군 여성이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서 늘 나는 차단을 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 로맨스 스캠에 당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자, 관계 형성. 그러니까 SNS 인터넷 글쓰기는 관계 형성의 확장에 유용한 측면과 함께 상당한 문제를 갖는 그 양면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어, 어쨌든 인터넷에서 자유를 표현하는 글쓰기 행위는 메시지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게시글이 공유되고 공개되고 공유되는 환경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타인의 반응을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의사소통의 기능인데, 이제 어쨌든 뭐 인터넷을 활용한 글쓰기엔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 뒤에 아래 설명을 하겠죠. 오른쪽으로 좀 옮겨야겠습니다. 잠시만요. 장점들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죠. 인터넷의 장점이 이거죠. 인터넷은 기존의 통신 매체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데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글쓰기 학습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서 거리적 제한을 받지 않고도 전 세계적 연결망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공간의 제한이 거의 사라진 그런 매체가 이제 인터넷이죠. 메시지 공유 봅시다. 컴퓨터 통신 특히 전자우편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단일 메시지를 복수의 사용자 주소에 가상적으로 동시에 송신할 수 있다는 것. 이메일 리스트 특성은 많은 사람들이 병행적으로 정보 및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편리성을 말하는 거죠. 메시지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죠.
뭐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카오톡, 우리가 지금 우리 글쓰기 실용 우리 분반도 공부하는 친구들을 모두 모아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죠. 카카오톡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도 그 소위 메시지의 공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예. 그다음에 익명성. 이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볼까요?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대화자 간의 동등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활발한 상호작용,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돼 있군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구성원들의 수직적 관계에 영향을 적게 주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상하 계층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서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익명성,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 비하면 뭐 이제 성별, 나이, 뭐 어떤 신분, 뭐 이런 하나의 위계가 오프라인에서는 또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온라인에서는, 인터넷에서는 그 정도가 좀 덜 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인터넷에서의 인터넷 활용에서의 글쓰기와 쌍방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이 익명성이 장점인 반면에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까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경우에 그 인터넷에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을 로 인해서 그 심적 고통을 겪고 자살로 이제 그 자신의 생을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 포털에서 연예 기사는 이제 댓글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포털에 이제 로그인은 뭐 하지만 댓글을 쓸 때는 그 실명이 아니고 닉네임으로 쓰거나 또 뭐 가상의 이렇게 계정을 여러 개 갖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익명성,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수업 자료 때문에도 그렇고 개인적 관심 때문에도 그렇고 어쨌든 뭐 글을 쓰고 뭐 세상을 잘 알아야 되니까 이제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두루두루 주요 뉴스를 검색해 봐요. 이게 하루 한두 시간 정도는 될 겁니다. 그게 또 내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관련된 기사에 들어가 보면 댓글들이 뭐 반말은 기본이고요. 반말은 점잖은 거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아주 욕설로 도배되거나,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 어떤 기능이 필터링이 좀 있어서 그 이제 욕설이 들어가 있으면 또 이렇게 좀 걸러지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이런 이제 측면이 있어요.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가 있지만 그것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 이런 이제 문제가 좀 더 많이 제기돼서 제기되고 있죠. 다양성의 제공. 자, 인터넷 글쓰기의 지금 장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사용자가 그 정보와 아이디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대신에 정보와 아이디어를 사용자에게 수송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의 바다다 이런 얘기죠. 그게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손쉽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의 이동은 열띤 토론을 촉진시키고 미래의 지도자가 될 학생들이 사회에 대해 더 넓고 깊은 이해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 수업의 측면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수업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인터넷 글쓰기를 통한 상호작용 어떤 이야기인가를 볼까요? 이제 상호작용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고 있는데 뭐 이걸 다 읽어야 될까요? 뭐 이를테면 뭐 봅시다. 간략하게 봅시다. 우리말 사용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더라. 뭐 거친 말, 상스러운 말, 함부로 쓰는 말 등등.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뭐 은어라든가 이런 말로 대화를 많이 나누죠. 그러니까 줄여서 쓰고 그러죠. 인터넷 말로 줄여서 쓰고 또 언어를 이제 쓰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고등학생이 실제로 썼다기보다는 이 수업 자료를 만드는 선생님들께서 좀 윤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고등학생이 이렇게 건전한 염려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어 생활에서 이 사례 1번은 결국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 언어 생활에서의 최선의 어떤 윤리 규범, 지금 언어 파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기특한 글입니다. 예, 또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잠시만요. 예,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여자대학교 시학생, 광주 여자대학교일까요? 자, 어디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말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네요.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아까 사례 1번에서 봤던 어느 고등학생의 그 인터넷 글에 대해서 여자대학교 학생이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말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네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고등학생의 글과 대학생의 답글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워크북을 만드신 선생님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만든 문장들이거든요. 예, 하여튼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수업 자료 교재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잖게 해놨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것은 결국은 인터넷상의 글쓰기를 통한 상호작용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부분을 말하죠. 실제로 이렇게 문답이 오고 가는 경우는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글쓰기는 사실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다짐을 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다양한 인터넷 글쓰기를 볼까요? 하여튼 오늘 뭐 이번 주차 13주, 14, 15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주차도 그랬듯이 여러분이 사실 다 아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우리가 그 일주일에 1시간 밖에 하지 않는 수업이니까 좀 참고 긍정적으로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러고 있죠, 여러분? 예. 다양한 인터넷 글쓰기 볼까요? 게시판 글쓰기, 이메일을 통한 글쓰기, 답글과 댓글 쓰기 등. 자, 게시판 글쓰기. 여러분은 그 게시판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인터넷 그 어떤 보도 기사에 글쓰기를 해봤나요? 어디 볼까요? 게시판. 음, 게시판.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 윤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메일을 통한 글쓰기, 뭐 이거 다양한 거. 예. 그다음에 피드백, 답글과 댓글. 아까 이제 이런 것이었죠.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인터넷 글쓰기에서 그 이제 언어 파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대학생은 이렇게 그 좋은 답글을 보여주고 있죠. 예, 상호작용, 그게 피드백이죠. 답글과 댓글을 통한 피드백. 여러분이 이제 우리 수업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7차례, 한 학기 7차례 그 교수법과 관련된 수업을 하도록 해서 우리도 격주로 IBL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질의응답 그리고 토론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다는 아니고 아마 일단 2주차에 여러분의 그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내가 해줬죠. 그것도 결국은 이렇게 답글과 댓글을 통한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피드백. 예, 그 다음에 또 옮겨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글쓰기. 이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물이나 상황을 접하게 되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생활글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가장 진솔한 글이다. 때문에 순수의 세계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 글쓰기 좋은 분야다. 글쓰기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버리고 일기 쓰는 기분으로 가볍게 우드더 쓰라는 얘기인가요? 나는 이건 조금 사실은 마땅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읽자면,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풀어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나 보면, 근데 나는 이제 이건 내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그 SNS에서 그 인터넷 글쓰기는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범죄에 악용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SNS, 그 페이스북을 할 때도 뭐 가족 사진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하지를 않아요. 나는 이제 여성분들이 그 이제 자녀라든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뭐 손자라든가 손녀라든가 예쁘겠죠. 예쁘니까 그 사진들을 이제 올리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좀 조심스러워 걱정이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가족의 신원을 노출하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SNS에다가 이렇게 전시하듯이 풀어놓는 경우도 사실은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 솔직한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솔직한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일부러 과장하거나 이렇게 뭐 거짓말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렇게 다 뭐 자신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다 풀어 놓아서 결국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타인의 인정 욕구의 어떤 목마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사실은 좀 주체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쓰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에서 글쓰기의 장점과 또 인터넷 글쓰기의 종류에서 뭐 생활 글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나는 이것은 이제 내가 쓴 워크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나는 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도 자신의 내면을 다 보여주지는 마세요. 살다 보면 이제 그걸 나중에 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 가까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었던 어떤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떤 위로가 되고 서로에 대한 어떤 뭐 연민이나 신뢰가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좋은 관계가 영원히 가는 그 관계는 단 1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젊은 청춘 남녀들이 되면 뭐 어떤 관계를, 뭐 당연히 성인이니까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관계를 가지면서 무슨 뭐 워낙 이제 휴대폰에 그런 기능이, 녹화 기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이제 어떤 뭐 기념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정말 좋은 관계이니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나중에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는가를 엄청나게 머리가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내가 좀 예외적이고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를 들긴 했지만, 내 말의 핵심은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가 아, 어, 지금 나를 지지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관계가 영원하지는 않더라.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에 보면 영원하지가 않더라 이런 게 있어요. 예.
자, 인터넷의 자료 활용으로 넘어갑시다. 한 편의 글을 쓰게, 이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자, 인터넷 그러니까 한 편의 글을 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인터넷상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각종 자료가 넘쳐나고 있죠. 너무 많고 방대해서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축약시키느냐가 고민일 정도로 그렇죠. 그런 이제 오류가 심한 자료, 출처가 알 수 없는 자료,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되는 자료들도 많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컨대 그 교양 수업에서 어떤 그 과제 리포트를 이제 부과를 받았어요. 예컨대 뭐 어떤 영화 감상문, 뭐 독서 감상문을 한 편씩 내봐라.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과제를 내진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그 인터넷 들어가면 그 텍스트, 영화든 소설이든 그 텍스트에 대한 소위 감상문 이런 게 아주 널려 있죠. 그러니까 그걸 다 긁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과제를 내주진 않습니다만은 내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뭐 블로그라든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 신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면 학문 쪽으로나 그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의 글이 아니라면 그 자료라든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일차적으로 수집한 다음에는 뭐 도서관에 들어가면 그 전자저널 우리가 검색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전문적인 그 검증된 글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교양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글을 쓸 때 인용해서 그 글을 활용해서 자신의 문장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출처의 문제, 출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그런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또 이제 밝혀야 그게 또 이제 표절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의 글을 활용을 할 때는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그 인터넷 자료 활용과 관련된 이제 그 지금 예를 하나 이 자료에서 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조금 이따 자료를 보여줄게요. 그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15주차 마지막 주차를 넘어가서 자료는 보여주고 지금은 이제 말로만 할게요. 근데 우리가 윤동주 씨, 이건 뭐 따로 이 자료에서 이야기할 것 없이 다시 내가 마무리를 할게요. 그 음, 결국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글들을 그대로 내가 신뢰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의 분야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최근의 것을 활용할 것. 그다음에 그 통계를 이제 제시한 곳이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기업의 그 뭐 대기업의 뭐 예컨대 뭐 삼성 연구소라든가 LG 연구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신뢰할 만한 민간 연구소 아니면 뭐 통계청이라든가 뭐 여성가족부도 이렇게 이를테면 정부기구나 공공의 영역에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통계 알겠죠? 사회과학 쪽의 통계는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 계열 쪽의 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그 어떤 전문적인 글 그러니까 그것은 논문을 말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로그인하고 전자저널을 검색해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하면 그야말로 학술지에 논문의 심사를 통과해서 게재된 좋은 글들을 우리가 굉장히 그야말로 무제한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활용할 때는 이제 출처를 밝히면서 써야
우리가 그 표절은 뭡니까? 남의 글을 도둑질했다, 이런 것이니까 인용할 때는 출처를 잘 밝히는 것. 그래서 글을 그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부분은 15주차에 가서 이제 좀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글쓰기를 통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우리 글쓰기 실용 14주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또 이제 수업 마무리할 때 우리 교양교육지원센터에서 만든 영상 자료를 내가 첨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음교육 선도대학 우리 광주여자대학교의 어떤 수업 지침에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또 눈을 감고 음악은 내가 이제 마지막에 준비를 할게요. 15주차에. 자, 그렇게 해서 한 주차 공부했던 내용 또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